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달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 밝혔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나 전세 월세화 문제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사상 최저인데 소비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주택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수당 $2,00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악화로 금의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달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6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9,872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고려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며 달아오른 부동산 열기로 지난 6월엔 역대급인 15,500여 건까지 거래됐다. 최근 들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까지 고강도 세금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임대차 3법까지 본격적으로 도입되자 매수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규제하면서 거래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 8% 아닙니까, 바로. 거기다가 종부세부터 양도세까지 계속 비제하니까 매수세가 꺾인 거예요. 특히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급등하던 호가가 주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4 공급 대책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면서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치솟기만 하던 서울 집값이 보합세를 넘어 하락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 밝혔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나 또 전세 월세화 등의 문제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존 전월세 계약이 없는 신규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기존의 전셋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다 해도 임차인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행 4%이던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5억 원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4억 원짜리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차익인 1억 원의 4%인 400만 원을 12달로 나눈 33만 3천 원가량이 월세가 됩니다. 하지만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20만 8천 원이 됩니다. 월세가 12만 5천 원가량 줄어드는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임차인 중에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이익인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에 따라 이자율이 2.5%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 전세자금 안심대출은 현재 2.17%에서 3.32% 사이,
서울보증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2.5%에서 3.54% 수준입니다. 즉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세의 월세화 문제도 당장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의 전환율로 계약을 다시 맺으려면 당장 수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뿐더러 월세 전환에 현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중의 유동자금이 신규 주택으로 옮겨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월세 전환을 하는데 그 전환하는 금액을 보면은 앞에 그 전세하고 월세 그 금액에 맞춰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신규 주택이나 신축 주택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축이나 신규 주택 쪽에 자본이나 자금들이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직 전월세 계약을 맺지 않은 신규 주택의 전월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크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돈까지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 열풍에 이 증권사의 2분기 신용 공여액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과 주식 투자를 위한 기타 대출이 늘어나며 우리나라 가계빚이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1,637조 3천억 원입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인데 사실상 2002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기록인 셈입니다.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 말보다 25조 9천억 원 늘어나 증가폭이 1분기에 2배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내 최대 증가액입니다. 가계신용 중 판매 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2분기 증가액도 2017년 4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은 14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분기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겁니다. 기타 대출 중 증권담보대출이나 신용거래용자 등의 형태로 투자자가 증권사에 빚을 지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액도 2분기 7조 9천억 원이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들었고 보험사, 연기금, 여신전문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는 기타 대출이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최근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이 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6월 2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엔 2억 1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7월 KB 오피스텔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지역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도 최근 1억 7천만 원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사상 최저인데 실제 적용되는 주택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연 1%대까지 내려갔던 주택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온 기준금리에 은행의 마진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은 일부 은행들이 내부 원가에 변동이 생겼다며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탓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또 우리, NH농협은행은 7월 말에서 8월 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를 각각 10bp, 또 2bp, 16bp씩 올렸습니다.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연일 확산하며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이 육박했습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이 본격화된 지난 14일부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7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6,058명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14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연속 3자릿수로 집계되며 엿새간 확진자는 총 1,28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또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강원, 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일 연속에 하루 3자릿수씩 기록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2차 유행인 셈인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해 적용하고 있고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강력한 방역 활동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는 등 경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산업부 정훈규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진자 수가 엿새째 지금 3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재유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거론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정 총리는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건도 고려해야 되고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단계가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은 최근 2주일 내 확진자 수가 일평균 100명 이상 늘어나거나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 2주간 하루 확진자 수를 다 살펴봤는데요. 지난 8월 5일부터 가장 최고인 어제, 그러니까 8월 18일까지 14일간 확진자 수는 총 1,602명입니다. 하루 평균은 약 114명으로 100명이 넘어버렸는데요. 17일을 마감으로 하는 최근 2주를 계산하면 일평균이 약 96명으로 100명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일평균도 3자릿수가 된 건데요. 오늘 0시 기준 집계가 나온 이후로는 3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더블링 현상은 지난 8월 6일 20명에서 다음날 43명으로 뛰면서 한 차례 발생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이 기준이기 때문에 격상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간 일평균 100명 이상이 3자릿수가 된 거니까 요건의 일부 충족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3단계 격상에 지금 신중하잖아요.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상황인데 경제 충격 우려했기 때문이다라도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내수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수출은 다른 나라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K-방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면서 내수가 경제를 이끄는 형국이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지난 6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전망치인데요. OECD는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했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지표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내수에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내수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수 충격을 보여줄 만한 내용이 지금 있는 겁니까? 네, 하루 확진자 수가 3자릿수가 된 게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수치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거리두기 같은 방역 조치는 결국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비가 움츠러드는 등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17일 임시 공휴일을 앞두고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 직전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이러한 분석은 현실이 되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을 하는 지인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물론 지역별 상황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또 사업장에 타격을 받게 될까 불안해서 계속 인터넷을 보며 체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올해 내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다 보니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어젠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지금 걱정들이 많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참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방역도 좋지만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해요.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네네. 결과를 두고는 어떤 말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바이오업계 관계자나 의료, 방역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통제되는 상황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역 조치가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염병을 관리하면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력한 방역뿐인 셈입니다. 예, 이미 유행이 시작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짧고 강력한 방역 활동이 경제가 다시 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인 것 같아요. 지난 장마 때 폭우는 많은 지역에 수해를 입혔고요. 이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정훈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급락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급값 전망,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0.7% 오른 2,01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지난 11일 4.6% 급락한 지 일주일 만에 온스당 2,000선을 다시 넘어선 겁니다.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악화로 금의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0.57% 하락한 92.29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투자이 규제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분기에 세계 2위 금광업체인 베리골드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소식도 금값 상승세에 일조했습니다. 버크셔가 지난 14일 공개한 2, 4분기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캐나다의 대형 금광업체 베리골드 지분 1.2%가 추가됐습니다. 현재 가치로 6,7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동안 버핏 회장은 금속은 기업처럼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려왔었습니다. 블루라인 피처스의 필립 스트레이블 최고 시장 전략가는 사람들이 달러 인덱스가 얼마나 떨어질까 주목하고 있다면서 금값은 그간 건강한 조정이 있었고 다시 사상 최고가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들어 금값은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로 32%나 급등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평균 20%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올려온 버핏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금값의 행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이 코로나19 직격탄에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하반기 실적도 불안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해 24.18% 급감했습니다. 매출은 5.78%, 순이익은 34.1% 줄었습니다. 외형과 수익성 모두 쪼그라든 겁니다. 기업의 이익 지표와 재무 지표도 악화됐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5%, 순이익률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기업들이 1,000원어치의 상품을 팔았다면 영업이익은 45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 기업 손에 쥐어진 돈은 27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반토막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를 빼면 코로나19 충격은 더 커져 나머지 기업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35%, 47% 감소합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음식료품 등 4개 업종의 매출이 증가했고 운수청구업과 화학 등 13개 업종은 감소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액은 1.99%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11%, 28.34%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콕 쪽이 늘어나며 식품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가정 간편식이나 라면, 과자 등 간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전체 실적이 크게 오른 겁니다. CJ제일제당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9.5% 늘어난 3,849억 원을, 오리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3.5% 늘어난 1,832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분기별, 반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동원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55.4% 증가한 898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 대상은 80.5% 늘어난 6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라면 업계도 활황이었습니다. 농심의 2분기 영업이익은 404.8% 증가한 413억 9천만 원을 기록했고 삼양식품은 역대 최고 수준인 41% 늘어난 294억 원을, 오뚜기는 39.6% 늘어난 52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의료 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상장 예정인 미코바이오메드는 생화학 진단, 분자 진단, 면역 진단과 관련한 시약과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올 초에는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개발한 뒤 관련 진단 키트에 대한 유럽 CE 인증과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김성우 대표는 다른 진단 키트 기업들과 달리 진단 시약부터 장비까지 개발하는 것이 장점이라며 시약과 장비에 대한 개별 수요 대응은 물론 시약과 장비 판매에 따른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모든 질병에 대응 가능하고 진단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푹푹 찌는 듯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는 내일도 계속돼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은 대부분 24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에 강릉은 27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지만 그 밖의 지역 서울이 32도, 대전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더위로 지치지 않게 물을 자주 드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영남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며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북부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이 32도, 수원과 청주가 34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밤부터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가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맑겠고요.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 기온 부산이 32도, 제주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이 맑겠고 물결도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